매년 말이면 연말정산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죠? 오늘은 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풀어가면 조금 더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교육 강석환입니다. 우리는 매년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그럼 그 세금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럼 이 세금은 우리가 언제쯤 돼야 모두 알 수 있을까요? 12월 31일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 네, 맞습니다. 이제 12월 31일 딱 되면은 알 수 있겠지만, 전산 작업도 해야 되니까 그간의 데이터를 모두 한번 정리해 봐야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록을 한번 정리해서 세금을 납부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매번 다 세무서를 가서 홈택스를 들어가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라고 하여 이 작업을 모두 회사에서 한 번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간 소득세가 얼마 나올지는 우리 모르겠지만 만약 그 소득세가 12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12월 달 급여에서 이번 달에 120만 원 세금 내야 하니까 세금 빼고 월급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급여가 확 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근로자분들을 위한 세금을 미리 한번 계산해서 차감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120만 원의 세금을 낼 분이 이제 매달 10만 원씩 냈다라고 가정해서 1월에 10만 원 쭉 선납을 하는 겁니다. 그럼 12월이 됐을 때 그 직장인분은 미리 세금 120만 원을 다 냈겠네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세금은 미리 계산한 추정된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실제 낼 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도 많이 썼는데요. 세금 덜 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업을 해 놓으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해서 저는 이제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인데 120만 원의 세금을 선납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20만 원을 돌려받아야겠죠.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추정해서 미리 세금을 내놨구나. 그럼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보자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낼 세금을 줄이는 그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그럼 우리가 우선 세금을 얼마 납부했나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매달 급여 명세서 받고 계시죠? 그럼 그 급여 명세서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을 겁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내용이 바로 매달 선납하고 있는 세금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올해에 대한 세금은 아직 비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작년의 세금은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작년의 세금을 한번 떼어보자 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문서가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문서예요. 그 표에 첫 장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들어옵니다. 바로 결정세액이 얼마다 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실제 납부한 그 세금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홈택스에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 표를 보고 여러분 로그인 하셔서 직접 다운받아 볼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세전 연봉이 얼마였고 이런 내용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맨 아래 결정세액 보이시죠? 그 금액이 여러분께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의 소득이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고 지출이 전년도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나왔던 결정세액과 올해도 비슷하겠거니 라고 추정을 하고 우리는 한번 내용들을 파악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에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좌측에는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쓰여 있고 우측은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정교하게 우리가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우리의 실질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좋은 것이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내용들을 볼 건데 저는 연말정산을 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인적 공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가족이 몇 명이다 이런 내용 체크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내용을 주의해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할 수 있죠. PD님은 주로 어떤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체크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도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 공제율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세전 연봉이 있습니다. 그 연봉의 4분의 1, 25%가 넘을 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직장의 월급이 4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4분의 1이면 1천만 원 되겠어요? 1천만 원까지 사용하는 금액은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없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1천만 원까지 쓴 다음 또 돈을 써보겠습니다. 한 1천만 원 더 써볼까요? 그럼 그 금액은 이제 비용 처리가 될 건데요. 이 돈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15%의 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30%의 공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4천만 원의 연봉인 분이 2천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1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리고 초과 1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으면 15%라고 했죠? 그러면 150만 원의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4천만 원의 연봉이 아니고 150만 원 깎아드릴게요. 3,850만 원의 연봉이시군요.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득이 덜 잡히니까 실질 세금도 줄 수 있겠어요?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30% 공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돼서 4천만 원의 연봉이 아닌 3,700만 원으로 줄어서 시작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대표적인 소득 공제 항목이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 공제 항목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만 우리의 급여를 깎는 개념이고, 앞으로 보여드리는 나머지 것들은 실제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개념이다. 좀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이 정도 내용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공제를 몇 가지 더 알아볼게요. 공제 중에 아주 놓치는 내용들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입니다. 우리 암보험이나 실비보험 같은 보험들 가지고 계시죠? 이 보험도 연간 100만 원까지 사용한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체크해 보실 분들은 이런 분들이세요. 사회초년생분들이거나 사회초년생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이 말을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보험을 가입하면 계약자라는 단어와 피보험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해서 돈 내는 분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자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어릴 때 부모님이 보통 계약자로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경우가 있죠. 자녀가 출가해서 이제 소득 활동을 하면 자녀분도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어서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계약자를 변경해서 그 자녀의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병원비에 대한 공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봉의 3%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받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받기가 수월합니다. 자동으로 전산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놓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안경도 있어요. PD님 안경 구입하실 때 공제 받은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내용이 매년 말에 열려 있어요. 제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홈택스에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 될 쯤 됐을 때는 이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제가 한번 넣어 드릴게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들어가셔서 안경이 잘 적용되고 있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연말정산 하면 저는 이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했었죠? 연금저축 IRP 1년에 얼마까지 돈을 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PD님? 1,800만 원. 오, 네, 맞습니다.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 중에 연말정산 공제는 얼마까지? 900만 원 맞습니다. 900만 원까지 공제되는 그 금액도 대표적인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이제 15%나 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걱정거리는 이 돈이 55세까지 묶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말정산만을 위해서 돈을 넣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세 세액공제란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월세집에 사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보통 사회초년생분들이 월세방을 구해가지고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그 월세 납부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꼭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주택의 계약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월세를 납부한 그 증명이 있어야 돼요. 계좌 이체 내용만 있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전입신고를 해서 그 집에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들 정도만 잘 기억하셔서 받으시면 연말정산에 대한 걱정 크게 하지 않으실 수 있다. 더 많이 돌려받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해 보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들, 세세한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